오늘도 지금 바깥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텐트에서 자랍니다. 이젠 텐트에서 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뭐 밖에 테스트하러 가고 아니면 그런 훈련을 하고 갔다 오면 진짜 몰골이 정말 초췌해지거든요. 아마 밤새 뭐 추위에 떨다가 고통스럽게 인상 막 찌그리면서 이렇게 버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주름도 엄청 많이 져 있고 몰골이 좀 아닌 뭐 말이 아닌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느끼는데 뭐 아내가 봤으면 더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짐 싸고 나가면 지금처럼 날씨가 춥거나 안 좋을 때는 예, 텐트에서 자라고 이렇게 아니 딱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텐트 스타일로 지금 바꿔서 오늘은 백패킹을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요즘은 이제 멀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가까운 근교에 있는 야영장에 가서 백패킹 스타일로 야영도 하고 간단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아웃도어 용품, 생존 용품 같은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부려놓고 오늘 야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백패킹 장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배낭은 벤퀘스트에서 나온 마크홀 45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리뷰해 드렸죠. 이 전술 배낭 중에 남들은 만듦새도 좋고 그 다음 기능적인 요소가 잘 반영된 그런 전술 배낭 겸 백패킹 배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 원자재 자체가 상당히 질긴 코드랴 원단에서 사용됐습니다. 그것도 코드랴 원단에서 500데니어짜리 되게 굵은 원사가 사용되다 보니까 아주 뻣뻣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구입하고 난 후에 너무 빡빡하다, 뻣뻣하다, 그래서 사용감이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계속 여러분 사용을 하면서 자꾸 쓰고 험하게 써도 됩니다. 가방 막 내던지고 막 뭐 마찰 일으켜도 괜찮아요. 벽에 막 부딪히고 해서 괜찮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아낄 필요가 없는 배낭입니다. 이 배낭 자체는. 근데 그렇게 해서 험하게 쓰다 보면 오히려 길이 들어지는 그런 또 배낭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고 자주 부딪혀보고 자주 막 다루다 보면 몸에 맞게 됩니다. 이제 좀 야들야들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주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주 써보면 이 배낭의 매력에 적응이 되고 또 매력에 아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배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백패킹에 사용된 건 45리터짜리 배낭을 지금 챙겨왔습니다. 45 배낭이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 복장은 오늘 복장의 컨셉은 백담사 에디션입니다. 꼭 그 스님들이 겨울에 입으시는 그런 복장과 비슷하죠. 회색 계통의. 사실은 백담사 에디션은 미 육군에서 이런 걸 먼저 보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프리마 로프트 상하이 세트가 바로 이 회색이고, 그다음 비니까지 회색이라서 흡사 이제 스님들의 겨울의 어떤 복장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백담사 에디션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오늘 제 복장도 그런 백담사 에디션입니다. 대신 이제 프리마 로프트는 아니고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36,000원인가 3만원짜리 그 이것도 샤크 스킨의 소프트쉘 바지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중국의 택티컬 어떤 스타일인 IX7 또는 9 이런 디자인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은 IX7 디자인입니다. 7 디자인. 개인적으로는 이제 9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네, 주머니의 어떤 그런 활용성도 고려한다면 7 디자인도 괜찮아요. IX7. 그래서 지금 IX7 그레이색의 샥스킨 소프트쉘 바지를 입었어요. 안쪽은 기목으로 되어 있고, 상의는 31,000원짜리 우한에서 나온 소프트쉘 입었습니다. 이건 약간 겨울에 안쪽에 받쳐 입기 위해서 아우터 용도로 입기 위해 구매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입었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더 큰 라지 사이즈를 지금 이제 입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10,000원짜리 체스트 리그 가슴 포켓 안에 뭐 필요한 뭐 물품들 가볍게 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대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약간 추울 수 있지만 이런 복장을 한다는 자체는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땀을 내면서 움직이는 어떤 스타일,
그런 어떤 목적으로 입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캠핑의 복장과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가만히 있는 캠핑의 복장이라면 좀 더 우모복 같은 것들 두터운 걸 챙겨오면 되는 거고, 저같이 이제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는 그런 백패킹이라든가 뭐 비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야외 활동할 때는, 활동성이 있는 야외 활동을 경험할 때는 이런 소프트쉘도 아주 겨울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백담사 에디션으로 소프트쉘 저가형, 위아래 뭐 자켓과 바지 해봐야 뭐 7만 원 정도 해서 우리 쉽게 구할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한번 입어봤고요. 그다음 이제 비니는 나이키 제가 쓰던 그냥 스포츠 비니. 그다음 선글라스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20년 된, 제가 조종사 시절부터 이렇게 대위 때부터 착용한 레이벤 선글라스입니다. 이것도 뭐 아픈 전설이 있다면, 원래 군용으로 지급되는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AO와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군남용이 있어요. 예전에는 선배님들도 레이벤에서 나온 이 선글라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군남용을 쓰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걸 쓰고 싶어서 이 레이벤을 이제 싸제죠. 싸제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했는데 이걸 끼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미러 스타일이니까 선배분들이 그렇게 좋은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건방져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대위 때부터, 중위 때 샀지만 대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당시 조종사용 선글라스로 이제 활용했던 그 제품인데, 지금 뭐 20년이 넘었죠. 20년 넘었지만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즐겨 쓰고 있고 아껴 쓰고 있는 선글라스. 그래서 오늘 복장은 이렇게 됩니다. 신발은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신발은 존수라 스타일입니다. 사이드 지퍼가 달려있는 존수라 스타일인데, 이게 국산 제품이에요. 라프마에서 나온 등산화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 존수라 스타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어텍스는 아니지만 그런金属 원단이 사용된, 겨울에도 사용 가능한 방수 지퍼뿐만 아니라 방수 원단이 적용된 그런 5인치급, 6인치보다는 좀 짧고 한 5인치급 전수화 정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 원하신다면 차라리 외국 제품의 전수화 사신 것보다 이 제품 사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등산 쪽, 군사용 쪽 말고 등산 쪽을 이렇게 쉽게 이제 신고 벗을 수 있는 사이드 지퍼를 가지면서 방수 기능이 있는 그런 걸 원하신다면 저는 국내 이 제품 추천드려요. 왜냐면 발볼이 넓어서 저같이 발볼이 넓은 사람도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이거 12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트랙스타의 스피드 고텍스 그냥 15만 원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만듦새라든가 전시적인 완성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둘 중에 지금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라퓨마의 이 제품, 이 전수화 스타일의 사이드 지퍼 등산화를 제가 추천드려요. 아주 잘 만들었고 쿠션도 좋고 발볼도 넓은 분들 또 좁은 분들 얼마든지 끈줄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맞춰낼 수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안쪽에는 제가 이제 얇은 내복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표면적인 활동복, 오늘 캠핑 야영복, 활동복의 어떤 종류와 컨셉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그다음 이제 오늘 이 백담사 에디션의 이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쉘이지만 보온 기능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쌀쌀한 날씨를 대비해서 안에는 구스다운 레드 페이스의 구스다운입니다. 이것도 5만 원 정도에 작년에 샀나 재작년에 샀나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레이로 껴입기도 좋고 단독으로 입기도 좋아요. 더울 것 같다, 움직이는데 더울 것 같다면 이제 벗어가지고 배낭에다가 이제 결속을 시켜놓고, 그다음 이 소프트쉘 기본 방수도 되고 보온도 되고 투수 기능도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까 활동복 외투로 입기도 딱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고 등산을 하거나 이제 트레킹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겹쳐 입기 좋습니다. 겹쳐 입기 사이즈, 그다음 기능적으로 꼭 아우터 자체가 뭐 고어텍스 같은 그런 재질 아니더라도 이렇게만 입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악천후를 만나면 그런 하드 쉘이 필요하긴 하죠. 하드 쉘은 여러분 뭐 판초이도 하드 쉘이 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판초이 따로 챙기고 오늘은 이 소프트 쉘을 아우터로 입는데 컨셉은 지금 같이
이렇게 구스다운 패딩과 함께 껴입습니다. 구스다운이 이제 미드 레이어가 된 거죠. 그다음 이제 베이스 레이어로 지금 입은 것이 플리스 플리스. 이것은 콜롬비아에서 나온 건데 따타가 좋아요. 가격도 저렴했던 것 같아요. 한 3만 원이었나? 플리스 젤이고 가볍습니다. 그다음 보온 기능도 좋고, 그다음 속건 땀 배출 기능 아주 좋고, 그 안에는 또 속건 속옷을 입었습니다. 네이 요거까지 베이스 레이어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인 안쪽에 입는 네이, 반드시 면이 아닌, 절대 면을 입으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면이 아닌 속건성 네이 또는 속건성 속옷 이걸 입고, 그 위에 작은 집업 티셔츠 플리스나 아니면 뭐 양모기줄도 좋고요, 기모재질도 좋고, 그런 것들로 얇은 티셔츠 뭐 집업 셔츠라든가 그런 셔츠 같은 것들로 입어주는 것이 체온 유지뿐만 아니라 이제 땀 배출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속옷과 요 집업 티셔츠까지 베이스 레이어로 지금 저는 보고 이제 입는 거죠, 겨울철에. 그다음 미드 레이어로 이런 구스다운 또는 뭐 플리스 자켓도 좋습니다. 오늘은 아우터가 조금 얇은 편이라, 얇다기보다는 아우터가 좀 보온 부분에서 부족하진 않지만 추울까봐 미드 레이어로 이제 구스다운 입었고요. 그다음 아우터 개념으로 하드쉘이든가 아니면 이런 약간 생활 방수 기능이 있는 소프트쉘 또는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수 투수 기능의 원단, 그런 걸 이용한 제품을 입어주면 좋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소프트쉘을 이렇게 아우터로 착용하면서 겨울철 레이어링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오늘 캠핑의 장비들에 대한 것을 한번 대충 이제 훑어드렸어요. 자, 이제 짐을 부려놓고 오늘 야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게 될 텐트는 미군 ICS 텐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악천후를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 이만한 텐트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내구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온성도 좋고, 그다음 바람에도 강하고 비, 눈에도 상당히 강한 전천후 텐트입니다. 설치도 아주 쉬워서 즐겨 사용하는 텐트입니다.
드라이 세팅 끝났습니다. 하고 이게 미군 ICS 텐트 거의 나온 지 20년이 넘었죠. 근데 지금도 현역으로 사용해도 무방비할 정도로 아주 기능적이고 되게 악천에 강한 디자인보다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셨던 전실도 있죠. 근데 앞쪽도 신속하게 바깥 상황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빠져나올 수 있게끔 여기에도 지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도 나올 수 있고 앞쪽도 나올 수 있고 여름에는 양쪽 다 개방하면 또 통기성도 좋아지고 아주 그런 기능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암막, 그죠? 뭐 바람도 막을 수 있고 방염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화재에 불이 붙었을 때 전장에서 불이 붙어서 텐트에 옮겨 붙으면 또 사망 사고를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바로 기본적으로 방염 재질에다가 그다음 내부의 불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암막을 따로 설치해 놨습니다. 이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암막 해주고 다시 이렇게 쭉 그렇게 되면 내부의 불빛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다음 외부의 빛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또 쾌적한 수면이 가능하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일찍 뜨더라도 안은 캄캄합니다. 그래서 수면 요건이 잘 갖춰지죠. 그리고 전술적인 어떤 용도로도 바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메시 창으로 되어 있지만 그 메시가 보다시피 또 암막으로 형성돼서 기도빈뿐만 아니라 전술적 어떤 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사용할 텐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동계 캠핑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텐트 안에서 난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충분히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다른 장비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침낭이 되겠죠. 그래서 침낭에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난로를 피워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정도 통기성을 확보해 놓고 난로를 잠깐 사용했다가 이제 주무시기 전에 끄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사용해야지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이제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런 사고 예방한 거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챙겨 다니시면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몸을 좀 녹여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난로를 써야 되겠다, 잠깐이라도 써야 되겠다, 그런 분은 반드시 난로와 플러스로 반드시 세트 개념으로 지금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사례 같은 걸 보면요, 2인용 기준 텐트, 지금 이건 1인용이지만 이거보다 좀 더 큰 2인용 텐트 기준으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부탄가스를 이용한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 폐쇄대 시켜놓게 되면 한 10분에 일산화탄소 10분 정도 경과하면 일산화탄소 그 농도가 한 50ppm까지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실험 같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면 한 80ppm 정도가 돼요. 사실 그 인체에 유해할 정도, 사망 이르기까지 할 정도는 혈중이죠. 공기 중이 아니고 혈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20ppm 정도가 되면 거의 의식이 없거나 사망으로 이어진답니다. 그 이하 같은 경우 뭐 5ppm이라든가 뭐 한 10ppm 정도 되면 이제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하고 이런 증상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 체내에는 일산화탄소가 녹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위험도 정도가 이제 20ppm 정도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대기 중에 아니면 텐트 내에 50ppm 정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큰 위험이 없을 것 같지만 50ppm 정도가 서서 쌓이고 그걸 계속 오랫동안 마시다 보면 몸에 계속 누적이 돼서 결국 이 혈중 농도가 20ppm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보기 기준을 50ppm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50ppm 정도 농도를 가지면 바로 경보를 하게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70ppm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0ppm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기에 딱 일산화탄소를 캐치하는 그런 어떤 기계의 그 표준이 안 잡혀 있다가 이제 최근에 여러 반복되는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기준이 좀 강화되는 편이죠. 강화되는데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100ppm 정도에서 경보가 첫 번째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50ppm을 좀 들어마신다고 해서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진 않겠지만 50ppm 정도가 되더라도 경보가 일어나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유럽 기준에 맞는 이 하니웨일이라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더 좋은 제품도 있지만 뉴스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원인가 거기서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부 제품들은 작동 안 한 경우가 있고 오작동이 생긴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제 경보가 좀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생명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텐트 몇십만 원, 뭐 침낭 몇십만 원 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난로도 뭐 몇십만 원 주고 좋은 걸 써도 나름대로 의미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생명 관련된 안전 장비는 정말 좋고 검증되고 비싸더라도 여러분 정말 신뢰도가 높은 걸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놀러 왔다가 그걸로 사고를 잊은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얼마 안 한다, 싸다 그런 개념보다는 신뢰도가 높다, 정확하다 그런 제품으로 안전 장비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니웨이라는 제품을 지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제품의 기본적인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면, 이 제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작동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배터리 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매하게 되면 뒷부분에다가 여러분 연도를 적어주세요. 언제 샀는지. 그 작동을 시작한 그때부터 10년 동안 배터리가 이게 유지가 됩니다. 뭐 중간에 갈아 끼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잘 쓰다가 배터리를 안 갈아 끼워서 그날 하필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아니면 뭐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기능이 작동 안 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예 장기 사용이 가능한 이런 스타일의 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제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도 높고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50ppm만 이제 딱 발생하더라도 바로 경보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신뢰도가 높은 제품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사세요. 지금은 제가 하니웨일이라는 이 제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100D입니다. XC100D라는 제품입니다. 표면에 디지털 숫자가 표현되는 이런 제품인데, 하여튼 하니웨일 제품이면 충분히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저도 써보니까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동계 캠핑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챙겨 다니시면 좋습니다. 자, 요 텐트에서는 얼마 정도의 작동이 되는지, 즉 50ppm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간단하게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난로 개념이긴 하지만 스토브로 사용되는 가스웨어의 아크 스토브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여기 인형 텐트 안에서 난로를 피웠을 때 일산화탄소가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이 제품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탑앤탑에서 나온 파이어스틸 세트인데 이 안에 블로우 포크가 들어있고 파이어스틸도 1cm 짜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굵기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생존용을 챙겨 다니라고 할 수 정도로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얼마의 시간 후에 이제 경보기가 울리는지. 자, 이제 난로를 지금 켰고요. 그 다음 경보기를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1인용 텐트에서 손난로 작은 걸 켰을 경우에 얼마 후에 일산화탄소가 50ppm 이상 증가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벌써 1분 조금 지났는데 내부가 후끈후끈합니다. 이제 이렇게 추운 날씨엔 이런 난로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몇 분 후에 50ppm이 넘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요. 3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 지금 안에 엄청 따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난로의 유혹을. 그 대가는 정말 치명적이라는 거. 최소한 경보기 정도는 챙겨 다니셔야지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언제 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 아직 50ppm 도달을 안 했어요. 자, 무조건 그 텐트 안에서 난로를 핀다고 해가지고 10분에 50ppm 이렇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텐트의 구조의 차이가 있고, 물론 이거는 실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텐트가 작은 편이죠. 공간이 더 작습니다. 높이도 낮은 로우 프로파일형 텐트, 1인용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이 지나도 아직 50ppm에 대한 경고가 울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분의 텐트가 모두 이런 식으로 뭐 10분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 양이 뭐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이 제품 자체의 상단에는 보시피 다 이게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기성이 아주 좋아요. 통기성도 좋고 또 방한 효과도 좀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난로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들이 텐트 바깥쪽, 그러니까 더블 월인데 그 첫 번째 이 싱글 월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제품 가스웨어의 이 아크 스토브가 생각보다 일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소하면서 배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또 제품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험에서는 사용한 난로가 이것보다 큰 거기 때문에 연소를 더 많이 하면서 일산화탄소를 더 많이 뿜고 산소를 더 많이 소모해서 10분 만에 50ppm 일산화탄소 농도를 만들었지만, 지금 실험 조건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지금 10분이 경과해도 아직 50ppm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 안은 정말 덥습니다. 지금 온도가 얼마 정도냐면 지금 체크할게요. 10분 정도 지나서 온도가 25.9도입니다. 밖에 영하 지금 1도거든요.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실내는 지금 25.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6도. 굉장히 따뜻하죠. 이 난로의 어떤 기능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지만, 요걸 넣기 위해서 자칫하다가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정도, 특히 신뢰도가 높은 거, 이런 거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10만원대 정도 제가 구입했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10년에 10만원이라면 1년에 만원이면 여러분 생명 이거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세요. 이 제품 진짜 신뢰도가 높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썼었고,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을 정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1분마다 자기 점검을 해요. 지금 또 제가 자가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런데 현재 이 텐트의 구조, 그 다음 이 난로 아크 스토브의 이 난로 기능에서 연소되는 어떤 그런 기능들, 이런 그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험 조건과 좀 차이를 만들어내고, 또 일산화탄소 발생 양과 그다음 배출되는 어떤 지금 텐트의 구조, 공기 순환 구조, 이런 것들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험보다는, 방송에 했던 실험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보기는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믿고 있다가 이제 가는 거죠. 잘못하면 이렇게 다 밖에 비가 막 온다거나 그러면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지금보다 더 빨리 일산화탄소 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믿지 마세요. 자, 지금 난로를 킨지 20분이 지났는데 경보기가 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보기가 고장 난 거냐? 아닙니다. 이 경보기는 현재 시판된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중에 가장 신뢰도도 높고 가장 비싼 제품입니다.
그 유럽 기준이 전개해서 50ppm만 감지되더라도 경보기가 울립니다. 이건 자가 진단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기능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뉴스에서는 20분이면 거의 80ppm 이상이 나왔고 10분이면 50ppm이 넘어갔는데 왜 더 작은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캐치가 안 되느냐, 농도가 낮으냐, 기계 고장하냐, 그건 아니고 실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텐트 크기는 이게 더 작죠. 2인용 중에 그것도 로우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텐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위쪽에 이 상단 여기 다 메쉬입니다. 측면은 나일론이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만큼이 다 메쉬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순환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난로를 피우게 되면 뜨거운 공기 먼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메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더블 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공기가 순환하면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상대적으로 실험에서 그 뉴스에 사용했던 그 난로보다 이 아크 스토브가 좀 작은 편이죠. 난로가 좀 작은 편에서 연소가 되는 게 좀 더 느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난로 기능이 문제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20분 동안 켰을 때 지금 실내 온도가 얼마냐면 24.7도예요. 24.7도. 바깥에 지금 영하 2도였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영하 2도였는데 지금 실내는 24.7도입니다. 충분히 뭐라고 하냐면 난로의 기능도 다 발휘하고 있고 실제 제가 지금 이 안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실험하면서 제가 지금 이 안에 있는데 같이 있는데 굉장히 더워요. 지금 정말 덥습니다. 뜨거울 정도로 난로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뜨거울 정도로 더워요. 그러니까 난로에서 기능을 잘하고 있고 실내도 있는 일산화탄소 경비가 작동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0ppm 아래로 있는 것은 이 텐트 구조의 특징, 그 다음 이 사용하고 있는 이 난로의 사이즈와 그 다음 이 연소의 능력, 완전 연소시키는 이 능력, 그런 개별적 장비의 차이가 분명히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조건에 막 부합해서 일산화탄소에 걱정 없다 이렇게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씨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청명한 날씨입니다. 바람에 조금 불지만 근데 비 오는 날씨,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저기압에서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실내 난로를 피운다는 건 뭐냐면 일산화탄소도 발생하지만 실내 공간에 갇혀 있는 산소를 소모하면서 태우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다가는 저산소증으로 죽을 수 있어요. 일산화탄소가 아무리 저량으로 나온다고 해도 실내 공기가 순환이 안 되면 내부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저산소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20분 동안 제가 직접 이 안에서 이 난로와 함께 시험 도구와 함께 지금 있지만 50ppm 야 안 되는구나, 야 안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는 요런 제품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제품만 사용하면 안전에 이상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날씨의 변수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장소라든가 계절적 요소, 뭐 계절이야 뭐 겨울이겠지만 그다음에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저랑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20분이 지났고 뉴스에 비해서 일산화탄소가 덜 발생하니까 난 요렇게만 세팅하면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난로 씁니다. 여러분한테 난로 쓰는 거 거의 보여주진 않았지만 저도 동기에 때로 필요할 때는 이렇게 난로를 피웁니다.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난로를 이 난로 피우기 전에 조치를 하냐면 보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요런 펫병 있죠, 500ml 물병 사용한 거, 음료수병도 좋습니다. 요거 양쪽을 뚫어 잘라 가지고 이렇게 원통형 또는 이렇게 사각 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난로를 피운 중간은요 보시죠, 통에다가 띄워줍니다. 띄워줘요. 그리고 이렇게 닫습니다. 이해되세요? 굴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굴뚝이 하면 공기 순환 통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 난로를 피운다고요. 저 공기 순환통 하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저렇게만 하면
난로를 좀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이 실내에서 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요거 믿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렇게만 하면 문제 없겠구나 그렇게 또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날씨라든가 또 여러분이 사용한 텐트의 종류, 그다음 구조, 그다음 그 안에 몇 명이 들어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요 정도는 조치는 해놓고 난로를 피우고 그리고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까지 챙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 영상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25분이 됐어요. 아직도 50ppm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작은 텐트 안에서도 생각보다 일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기계는 충분히 신뢰도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26도가 됐어요. 지금은 더 올라왔습니다. 26.3도. 이번도 26.3도예요. 포커스가 잠깐만요. 26.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충분히 따뜻해요. 자, 이 상태 저런 난로 옆에 아니면 머리맡에 지금 보시는 이런 페트병 500ml 페트병만 잘라서 또는 뭐 이런 종이컵도 됩니다. 종이컵 반대를 잘라도 돼요. 밑둥을 잘라도 됩니다. 또는 여러분 휴지심 있죠? 휴지심 잘라도 됩니다. 그렇게 아니면 휴지심이 없다 그러면 휴지 풀어가지고 뭐 휴지 손수건 좋아요. 거기를 이 지퍼 사이에 끼워둬서 그 안에 공기가 충분히 순환할 수 있도록 들어오고 나가게끔 그렇게만 해줘도 아예 일산화탄소를 없앤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충분히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내부의 산소 농도도 유지시켜주고 그다음 연소가스인 이런 일산화탄소조차도 어느 정도 잘 배출되기 때문에 위험 시간을 좀 늦춘다는 개념이에요.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개념보다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산소 주입구 또는 일산화탄소 배출구 간단하게 만드시고 텐트를 여러분들이 텐트 안에서 이렇게 난로 피우고 그리고 충분히 보온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꺼주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정 난 피우고 자고 싶다 그러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신뢰도가 높은 검증된 거를 사용해서 비치를 해두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난로는 자기 전에 잠깐 피우거나 그때 하고 언제 또 피우냐면 난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너 텐트 안에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질을 사용한 제품, 뛰어난 구조를 가진 제품을 할지라도 바깥에 막 비가 오거나 이러면 결로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럴 경우에 이제 바깥에 텐트를 접고 가야 될 때 이 말 그대로 내부에 습기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곰팡이 필 수도 있죠. 그래서 아침에 조금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 난로를 좀 피워요. 그러면 내부가 건조가 됩니다. 그러면 뭐 텐트 철수하기 좋고 그다음 이제 곰팡이가 쓰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난로를 쓰죠. 근데 잘 때는 안 씁니다. 지금 이런 어떤 응급 방법을 쓰긴 하지만 난로를 필 때 저는 기본적으로 공기순환 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어떤 스킬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최대한 잘 안 쓰고요. 그다음 대부분 난로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침낭에 의지합니다. 정말 추울 것 같으면 저는 침낭에 어떤 투자를 해서 좋은 침낭으로 날씨 또는 추위를 극복하게끔 그런 어떤 방법을 쓰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난로를 써서 보온을 하고 또 좋은 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100% 일산화탄소로부터 안전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최소한 난로를 쓰겠다는 생각 든다면 두 가지 조치는 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다시피 신뢰도 높은 어떤 브랜드는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저는 한이웰 거 쓰지만 신뢰도가 높고 검증된 제품을 쓰시고 그다음 경보기가 좀 일찍 작동되는 저농도에서도 일산화탄소 저농도에서도 경보를 하는 그런 어떤 유럽형의 기준을 가진 제품을 추천드리고 이 얘기하는 순간 벌써 30분이 됐어요. 30분이 지났는데 아직 일산화탄소가 50ppm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산소 주입, 이산화탄소 배출 순환 가능한 이런 펫병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저 지퍼 구석에다가 딱 끼워두게 되면 조금이라도 사고의
발생할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전 요 두 가지 조치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아예 난로 쓰지 말라는 것보다 필요할 때 쓰긴 해야죠. 하지만 요 정도의 조치 없이 난로를 쓴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더 이상 더워서 실험 못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이게 있는데 더 이상 실험을 못 하고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이 무조건 객관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안전 정보를 다시 조합해서 여러분만의 겨울에 난로 사용 방법을 안전 수칙을 한번 설정해 두고, 그리고 그 설정된 수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난로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안에 들어왔는데 경보기 올려서 보니까 지금 차량 실내가 71입니다. 71. 68 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차량 안에 배기가스가 시동 켜고 난 후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경보기 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차량 안에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 시동 켜놓고 히터를 켜놓고 주무셨다가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농도가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기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제품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차량 안에 갖고 있는 건 처음인데 이게 50 이상이 되게 되면 이렇게 경보기 울리기 때문에 지금 농도 62에서도 계속 경고를 주는 겁니다. 지금 창문을 열어놨더니 서서히 이제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농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겨울째 차량이 히터를 오래 켜고 있는 것도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중간중간 환기를 해주거나 좀 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